안녕하세요. 예. 이번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코로나도 이제 그렇고 또 여러분의 이번에 교육학시 논술 시험 문제가 좀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지금까지 교육학에 대한 이론들을 잘 이해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문제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지금 묻는 문제였거든. 그러니까 음, 그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 그래 대부분 다 하는 이야기가 노량진에 있는 그 강사들을 싫어해요. 엄청 싫어해. 왜 싫어하겠어? 자기네들보다 훨씬 더 공부도 않고 학위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또는 비전공자가 또 교육학 강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노량진에서 맞지도 않는 그 이론을 막 강의하고 암기식으로 강의를 해가지고 돈만 많이 번다 이런 이야기지. 그래서 대학의 교수님들하고 학원 강사 중에서 잘 나가는 강사지, 잘 나가지 않는 강사들은 형편없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하면 그 노량진에 있는 강사들을 갖다가 골탕을 먹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특히 또 이제 어떤 문제 하나가 뭐 적중이 됐다 막 이런 이야기를 뭐 1점짜리나 적중이 됐다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광고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출제할 때 작년에 시험 봤던 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그 참여를 시켜 출제할 때, 그래갖고 그 사람들한테 문제를 출제해 가지고 시험을 보게 하는 거지. 시험을 봐가지고 그 사람들이 답안을 제대로 못 쓰면 난이도 조절을 하게 돼요. 음. 그래서 요번에 문제는 작년과 달리 작년이나 그 이전과 달리 구체적인 어떤 개념, 이것에 대한 어떤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음, 그것에 대한 장점이라 단점이라든지 또는 교육적인 방안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초등교직 논술 이것과 유사한 그런 형태의 문제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다만 이것이 장점은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논술수는 요령을 익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문제를 해석해 가지고 지금까지 배웠던 많은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논거를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한테는 아주 유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하나는 이제 장점이나 단점이란 것은 수없이 많아. 그러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꼭 주장한 것만이 해당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논거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면 그분들의 합의에 의해서 논거로 채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거 뭐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나는 요번에 틀렸다. 교육학 때문에 이제 다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배점에 따라서 분량을 잘 채운 사람이라면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다만 채점 하신 분들의 머리가 빠개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놓은 거를 생각해야 되니까. 참고로 내가 이 쌍크리 교육학을 자꾸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는데 요번에 이 쌍크리 교육학 물론 기본서에도 다 있지만 쌍크리 교육학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다 나왔어.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시험 문제를 내가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이제 그 관련해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나왔고, 그다음에 초등 교육 과정에서 교육과정 재구성과 관련된 것을 강조했는데 중등도 역시 재구성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출제가 일부가 됐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요번에는 딱 이거 써라라는 정형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없어. 정답이 뭐 없다기보다는 정답이 상당히 개방돼 있다 이런 뜻이요. 그래서 적중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이제 거짓말 뻥이고, 적중이라는 것은 똑같이 했다는 것이 적중인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말고 2차에 집중하면 되지 않겠는가. 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많이 봤으니까 뭐 더 이상 특별히 할 말은 없는데, 최교사에게 쓴 이메일의 일부이다. 이 내용을 읽고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하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교육과정, 교육평가,
수업 설계, 학교의 의사결정을 구성요소로 하여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춰 논하시오 그랬고, 학생의 선택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가 운영 계획을 전체적으로 세우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했고 교사 협의에도 참여했다. 여기에서 그동안 교육과정 운영을 되돌아보니 운영에 대한 나의 관점이 달라진 것 같아. 교직생활 초기에는 국가교육과정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실행하는 관점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어 그랬고, 그런데 최근에 내가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된 관점은 교육과정을 교사와 학생이 함께 생성하는 교육적 경험으로 본 것이다 그랬어. 자, 제1시문에 나와 있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논거는 이렇게 나와 있지. 교육과정 운영의 관점을 스나이더. 그래서 우리 스나이더 마지막에 내가 요약 정리해서 스나이더를 이야기했지. 그리고 여기에도 스나이더가 잘 나와 있어. 그렇지만 이것의 장점이라는 것은 여기서 다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학자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거기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물론 충실도 관점, 그 다음에 그 상호 적응적 관점, 형성적 관점, 이것이지. 첫 번째 논점은 스나이더의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운영하는 데 있어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본래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있잖아요. 국가, 그 다음에 시도, 그 다음에 시군구 포함해가지고, 그 다음에 학교, 교사, 이렇게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학생교육과정이라는 용어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데 과거에는 여기에 있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의 중심이 돼가지고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여기에 있는 시도나 학교,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관점, 이렇게 세 개의 관점으로 나눈 거예요. 이것을 스나이더는 충실도의 관점, 그리고 시도,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교사가 중심이 돼가지고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학생들의 요구나 흥미를 반영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것을 상호 적응적 관점, 그 다음에 교사가 그 밑에 있는 학생과의 상호작용, 이걸 통해서 교육과정 운영하는 것을 형성적 관점이다, 이렇게 스나이더가 이야기를 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안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스나이더의 충실도적 관점의 장점, 단점, 이걸 지금 찾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의 관점의 장점과 단점, 이거 찾아야 되는데 스나이더가 없다 이런 뜻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뭘 생각해야 되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지방 분권형 교육과정, 중앙 집권형 교육과정,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잘 모른다면 이것의 장점과 단점, 이걸 활용해가지고 답안을 써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저 국가에서 교육과정 운영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국가가 교과서를 만들어 가지고 저 밑에 있는 각 시도나 학교에 내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모든 학교에 학생들한테 똑같은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모든 학생들한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 논거는 수없이 많아. 수없이 많은데 한 10개, 20개 정도 이상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어떻든 간에 교사가 언급한 자신의 기존 관점의 장점과 단점. 장점은 체계적이고 일관적이고 효율적이고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한다, 이런 내용이고, 단점은 여기에 있는 지역의 학교 학생들 이런 특수성, 다양성, 이런 것을 고려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새롭게 관점을 가지게 된 관점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방안, 이것이 형성적 관점이다 이런 뜻이에요. 야,
충실도 관점, 그 다음에 형성적 관점. 그 다음에 김 교사가 적용하고 있는 평가 방식이 아니지. 이것은 첫 번째 논점 아니지. 그렇다면 이제 형성적 관점에서 교육과정 운영한다면 어떻게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지. 그렇다면 학교 교육과정을 선생님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결국 뭐요? 교육과정 재구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교사가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특수성, 그 다음에 자기가 근무하는 학교, 그 다음에 지역의 특수성. 내가 바닷가에서 근무한다. 뭐 수산업 고등학교다. 아니면 뭐 산에서 근무한다. 그러면 뭐 무슨 산촌에 근무하는 고등학교다든가 농촌인가 대도시인가 어디냐에 따라서 특수성을 고려해 가지고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된다 이 이야기야. 자, 그래서 문제 전체 보기 전에 한 문제씩 하나씩 보게. 거기 보면 여러분의 자료는 여기보다 자세하게 나와 있어. 그래서 거기에 있는 쌍끌이에 보면은 스나이드의 교육과정 운영의 관점, 쌍끌이 56쪽, 57쪽 거기에 보면은 교육과정의 운영은 개발된 교육과정을 학교와 교사에서 실천에 옮기는 과정으로 이행과 실행이 있는데 이행은 이것이고 실행은 이것이다 해가지고 세 가지 관점, 충실도 관점. 충실 관점은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개발자, 국가의 위임을 받은 교육과정, 교육과정 평가원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개발자들의 의도에 충실하게 운영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상호작용적 관점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이익을 위해서 특수한 한계에 맞춰서 교육과 운영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형성적 관점은 말 그대로 학생들의 의미 형성, 학생들의 경험 이것을 중요시한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교육과정의 지식은 개별적으로 구성된 지식이며 변화는 관찰 가능한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개인적인 발전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교사는 긍정적인 교육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과정 개발자여야 된다. 그래서 형성적 관점은 구성주의 교육과정이 또는 뭐 아이즈너가 이야기했던 의미 형성에 초점을 줘야 되니까 아이즈너의 예술적인 교육과정 이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답안을 쓸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지금 분석하다가 지금 너무 깊이 들어왔는데 두 번째. 자, 두 번째. 자, 요즘 온라인 수업이 아니고 여기에 다 했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읽은 교육평가 방안 보고서에는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평가가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 내가 지향해야 될 평가의 방향으로는 적절한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더라. 그랬어.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을 평가한다. 이것은 평가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자기평가. 이것을 말한다 이거. 우리 뭐 다면 평가 중에서 동료 평가, 자기 평가, 교사가 중심이 되는 평가 이런 평가 하는데 여기서는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평가를 한다 이것이죠. 자, 이 평가를 함으로써 거기에 나오는 이 평가가 학생들한테 주는 그 효과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야. 그 다음에 여기에 논거에 봐봐. 두 번째, 김 교사가 적용하고자 하는 평가 방식이 학생들에 줄 수 있는 교육적 효과. 자기 평가가 학생들한테 어떠한 효과를 가져다 주느냐 이런 이야기죠. 두 번째, 이 평가를 수업에서 실행하는 방안. 자기 평가를 실행하려면 어떻게 이 자기 평가가 잘 제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요. 자, 우선은 교육적인 효과는 평가라는 그 자체가 블룸의 인지적 영역에 보면은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잖아. 그럼 평가가 맨 마지막이지. 평가는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 다음에 뭐 타당성을 따지고 정확한지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첫 번째는 고등사고 능력, 메타인지 능력 이런 걸 길러준다 이런 이야기요.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평가를 함으로써 자기 스스로서 자기 성찰적인 평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에, 자신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한 피드백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평가라는 말에 대한 장점,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피드백의 기회도 제공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 평가하려면 알아야 평가를 하니까 기준을 알아야 평가하겠죠. 그래서 고등사고 능력 또는 메타인지 능력을 신장시켜 준다.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지금 논거가 너무 다양해. 그래서 채점하는 사람들은 아마 머리가 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행 방안. 자, 실행 방안은 이 자기 평가가 잘 실행되도록 하려면 교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뜻이요. 특히 온라인 수업의 상태에서 이것이 잘 평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온라인 수업에서 여기서 온라인이란 말 그 밑에 나오지만 온라인 수업에 있어서 어떻게 하겠어. 교사가 저 떨어져 있는데 가장 학생들한테 너희들이 스스로 한번 평가해봐. 근데 학생들이 평가도 않고 가만히 놀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이야기지. 그래서 제대로 된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 기준안, 체크리스트라든가 평가에 대한 어떤 확실한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된다 이런 뜻이야. 그래야만 학생들이 그걸 보고 자기 스스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과정 중심 평가에서 여러 가지 배웠었죠. 그렇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 성찰 평가를 하게 한다든가 평가 방법을 안내해 준다든가 뭐 등등등 또는 피드백의 기회를 제공한다든가 여러 가지 것을 쓸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어떻든 간에 이것도 논거가 개방돼 있어 가지고 다양한 논거가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자, 충실도 관점의 장점과 단점 이것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 그렇지만 논거가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이고 형성적 관점을 실행하기 위해서 교육과정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이것도 역시 아이즈너의 예술적인 교육과정을 활용해 가지고 써도 되고 그 다음에 구성주의 교육과정을 생각하면서 답안을 써도 되고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해서 답안을 구성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야. 자, 세 번째 논거는 요즘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됐어. 학기 초에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상황은 조사를 했는데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학생의 특성과 학습 환경에 대해서는 추가로 파악해야 되겠어. 그랬어요. 자, 내가 하이니의 어시오 모형에서 지금 온라인 수업이 하이니의 어시오 모형에서 교수 매체를 사용하는 거잖아. 그 매체를 사용할 때 있어서 교수 매체와 자료의 활용 단계에서 뭘 해야 되는가 이것이란 말이지. 그게 지금 다 이게 나온 거란 말이죠. 자, 이것을 활용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자신만의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주체가 되는 수업을 어떻게 온라인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고민하다가 학습 과정 중 나와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들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토론 게시판을 활용하려고 해. 그랬어.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지원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온라인 수업과 관련해 가지고 첫 번째 논거로서는 정확하게 이것은 거의 떨어진다고 봐야지. 근데 그 뒤에 부연 설명이 무엇이냐? 학생의 특성, 그 다음에 환경. 온라인 수업이니까 학생들이 집에서 공부한단 말이지. 그러면 집에서 공부하니까 무슨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겠지. 근데 여기서는 뭐라 했어? 학기 초에 학생의 일반적인 특성 사항은 조사를 했는데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학생의 특성과 학습 환경에 대해서 추가로 파악해야 되겠어. 그리고 학생들이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의 주체가 되는 수업. 그러니까 이 수업이 뭐예요?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죠. 그러니까 주체가 되는 수업을 어떻게 온라인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고민하다가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게시판을 활용한다 그랬어. 그래서 학생들한테
무엇을 파악해야 되고 환경적인 것으로 무엇을 지원해 줘야 되는가, 이것을 하이니의 어시오 모형을 활용해서 되고, 마지막에 딕과 캐리의 분석 단계에서 해야 될 내용을 찾아서도 되고, 그 다음에 소통하기 위한 방안 해가지고 게시판 활용한다겠는데, 이것은 조나센의 구성주의. 온라인 수업이 구성주의 아니야. 온라인 수업이 학습자한테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학생들이 스스로 게시판에서 토론 수업도 하고 게시판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면 그것은 학습자가 중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성주의 모형에 입각해서 조나센의 관련 자료 제시, 관련 정보 제시, 뭐 여러 가지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성평가 자료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제공하면 되는 것이죠. 자,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교사협의회에서는 자, 이것도 논거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논거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상당히 채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머리 아플 거예요. 머리 아픈데 여러 가지 것이 답이 되기 때문에 아마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겠는가. 여러분 정도라면 충분히 이것을 추론해 가지고 쓸 수가 있다고 봐. 마지막으로 교사협의회에서는 학교 운영에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어. 다양한 의사결정 방식이 제안되는데 그중 A안은 문제를 확인한 후에 목적과 세부 목표를 설정하고 가능한 대안들을 모두 탐색하고 각 대안에 대한 결과를 예측 비교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는다 그랬어. 자, 이러한 방식을 의사결정 모형에서 네 번째, 의사결정 모형. 의사결정 모형에서 항상 합리성을 생각하라 했지. 그래서 합리 모형, 합리성, 그 다음에 제한된 합리성, 그 다음에 정치적 합리성, 그 다음에 초합리성, 합리성을 뛰어넘는다 이런 뜻이요. 그 다음에 비합리성, 비합리성 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모형을 합리 모형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에 대한 모형을 만족 모형, 이것을 점증 모형, 그 다음에 초합리 모형은 최적 모형, 비합리적인 모형을 쓰레기통 모형,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런 뜻이죠. 이 중에서 여기서 철저하게 인간의 전지전능성을 전제로 해가지고, 인간은 전지전능하다, 아주 탁월한 이성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자료를 다 분석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을 합리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만 이것의 한계점은 뭐냐면 지나치게 모든 것을 계량화하려고 해. 계량화, 수치화해가지고 이것은 얼마만큼 효과가 있고 이것은 얼마만큼 효과가 있고, 그러면 학생들한테 만약에 자유학기제를 위해서 어디 애국에 여행을 갔다 왔다고 해봐. 그럼 여행을 가면은 이 사람들은 뭘로 따지냐면, 이거 교통비 얼마 들고 얼마 가고 그 다음에 얘들은 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났다. 근데 여행 갔다 온 학생들의 효과를 수치화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지. 수치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합리 모형은 인간의 합리성의 한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계량화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모형으로는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인간은 의사결정할 때는 제한된 합리성 발생하기는 기존의 경제적인 것보다, 경제적인 것도 고려하긴 하지만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전제로 해가지고 정의적 요인에 의해서, 정의적 요인이라면 작년에 우리가 여기 갔다 왔으니까 거기 좋더라, 그냥 거기 가자 해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어디를 가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교복을 우리 학교가 선정한다, 또는 교과서를 선정한다, 그러면 교과서 선정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개입되게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점증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복을 산다 하면은 현실적으로 여러 사람들, 학생도 어떤 학생은 노란색 교복, 어떤 학생은 빨간색 교복, 검정색 교복, 파란색 교복, 다양한 색깔을 원할 테고, 학부모님들도 어떤 사람은 너무 가격이 비싸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격이 너무 싸다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 관계는 업자들, 교복 업자들도 어떤 사람은 서로 전부 다 우리가 더 싸게 해주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런 뜻이죠. 이와 같이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 기존의 것에다가 조금씩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을 정치적 합리성에 의한 점증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비하는 뭐라 했어? 현실 힌트가 나왔어. 현실적인 소수의 대안을 검토하고 부분적으로 수정해서 현재의 문제 상황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최적의 방안을 찾는다 해갖고 최적 모형 이렇게 쓴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여기 앞에가 중요해. 앞에 자세하게 잘 분석해가지고 쓴다 이런 뜻이겠어. 합리 모형 이게 좋고 비하는 부분적으로 수정한다. 점진적으로 수정해 나간다. 그래서 점증 모형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 이것의 장점 아까 장점 단점 있고 그 다음에 점증 모형의 장점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점증 모형에 의해서 대안을 검토해 가는 데 있어서 나는 비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 협의 때 제안하기로 했다. 그랬어. 비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인데 여기서 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의 요구밖에 안 나와 있어. 구체적인 어떻게 예를 들어서 급식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예를 들어서 자유학기제에서 어디를 가자라는 이야기라든가 또는 학생들을 체육대회 하는데 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요구를 반영할 것인가 이것을 자기가 알아온대. 그래서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는 쓸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야. 자, 그래서 A안과 B안에 해당되는 의사결정의 단점, 비교사에 따라서 B안에 따라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구체적인 방안 이런 것들을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하는 교육의 연계 및 논리적 형식에 맞춰서 써라 그런 이야기. 자, 여기서부터 서론 결론 한번 보고 나중에 프린트물 한번 공부하겠어요. 자, 서론에서는 교사가 학생의 차이를 낳는다 해가지고 공식대로 쓰면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교사는 이러한 교육과정과 수업의 흐름과 추세를 파악해서 학사 중심 학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자, 스나이더 외에 이야기했던 교육과정 운영의 관점을 스나이더 외에 분류에 의하면 충실도, 상호 적응적, 형성적 관점이 있는데 그대로 실행하는 관점의 국가 교육과정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실행하는 관점의 장점은 물론 충실도 관점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는데 장점은 교육과정을 고도로 구조하고 교수 방법에 대한 지침도 명확하게 제공되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또는 그럼으로써 교육과정의 일관성 또는 교수학습 방법의 효율성 이런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써도 되고 명확하게 제공된 것이 장점이다 이렇게 써도 되고 여러 가지 쓸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나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학습자의 요구가 충분히 흥미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 그런데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관점인 형성적 관점은 교육과정을 교사, 학생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교육 경험이다. 그랬어요. 만들어가는 교육 경험이다. 자, 따라서 이 교사, 학생의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교육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육과정의 재구성이요.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방법을 쓰면 돼. 첫 번째, 교육과정을 재구성한다.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것은 학생들의 학교에 있는 학급이라고 말하기는
하면 안 돼. 학급은 왜냐면 내가 한 반만 지도하는 게 아니잖아. 초등학교 같으면 학급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 중학교이기 때문에 학교 전체를 생각해야 돼. 그래서 학교 학생들의 요구나 욕구, 필요, 흥미 이런 것에 맞게 교과서 내용을 확대나 축소해 가지고 구성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예, 두 번째는 방법의 다양화. 예, 학생의 특성에 맞게 교과 지도안을 개발하고 또는 교사 학습안을 본인이 만들 수도 있고 협동학습을 사용한다든가 등등등 여러 가지 것을 적용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셋째, 교사가 주인이 돼가지고 지역이나 학교의 특성, 학생의 흥미를 반영해가지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얼마든지 운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 말고 아까 방금 아이즈너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학생들의 멀티 인터내셔널 영 교육 과정을 고려해 가지고 학생들의 교육 내용을 선정한다. 여기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뭐 학생들한테 의미 있는 수업을 위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고려해 가지고 뭐 거미줄 모형이라든가 통합 교육 과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논거들은 수없이 많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 자, 이것에 대한 여러분의 답안을 한번 봐봐. 거기에 그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핵심 요약 교재, 서브노트, 강의 노트, 쌍끌이 주로 쌍끌이 것을 주로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문제에서 우리가 교육과정 개발의 절차와 개발 과정에서 유의점, 스킬백, 그 다음에 학교 교육과정 개발 시 고려될 점, 인적, 물적 측면, 초등에 시험 문제 나왔었죠. 그 다음에 교육과정 재구성의 의미, 필요성, 방법, 그 다음에 지방 분권형 교육과 체제의 장점과 단약 교육과정 재구성의 필요성, 이런 배경 지식을 여러분이 좀 잘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답안을 쓸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고, 쌍끌이에 그 나와 있는 스나이더의 교육과정 운영의 관점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쌍끌이 56쪽, 57쪽에 나와 있는 중앙 집권형 교육과정, 지방 분권형 교육과정의 장단점 해가지고 그 다음 쪽에 4쪽에 보면 중앙 집권형 교육과정의 장점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육과정 운영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학교 간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충족시킨다. 풍부한 전문 인력을 활용하고 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질 높은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가 있다. 뭐 등등 이거 어떤 걸 써도 상관이 없다 이런 이야기야. 중앙집권형 교육과정의 단점. 그래가지고 교육과정 운영의 획일화 경직화. 그 다음에 권위주의적인 경향을 흐를 수가 있다. 권위적인 교육 풍토. 즉각적 수정이 어렵다. 지역 학교 학생의 특수성이 부합되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 학교와 교사를 수동적인 지식의 전달자로 전락시킬 수 있다. 등등등 어떤 것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효과적으로 형성적 관점의 교육과정 운영하기 위한 것은 교육과정 재구성. 그래서 교육과정 재구성의 범위, 재구성의 필요성 쭉 나와 있는데 범위에서 첫 번째 교육계획이나 교과서를 수정, 보완, 통합할 수 있다. 교과서 내용을 상황과 맥락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교과서 내용을 교과 지도안 개발 협동학습 등 적용해가지고 갖출 수가 있다. 등등등 어떻든 간에 학생들의 요구, 흥미 이런 것을 반영해가지고 교육과정 재구성, 교수 방법 변화, 그 다음에 평가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평가도 쓴다 하더라도 틀린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 자, 우리 다 공부했던 것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요번에 문제는 딱 답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부했던 것을 여러분이 최대로 활용하는 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얼마나 이해를 잘했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지. 자, 두 번째 문제에서는 김 교사가 적용하고자 하는 평가 방식 학생에게 줄 수 있는 교육적 효과 두 가지. 이 평가를 수업에서 실행하는 방안 두 가지 그랬는데, 이것은 첫 번째, 이런 자기평가를 잘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계속 이 자기평가를 하게 한다면 상위 인지 능력, 비판적인 능력, 평가 능력 이런 것이 향상이 된다. 두 번째, 평가를 함으로써 선생님이 그냥 야 너 몇 점, 너 몇 등 이렇게만 이야기하지만 학생들은 그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성장 발달에 큰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 직접 자기가 평가해 보니까
형편없는 답안을 썼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 여러분이 쓴 논술을 보고 채점을 해봤더니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 가끔 그런다잖아. 1차 결과가 났어요. 결과가 났는데 자기는 잘 쓴 것 같아. 잘 쓴 것 같아가지고 문제 답안을 열람할 수가 있어. 에? 열람 기간이 있어. 그 열람하러 갔어요. 나한테 강의 듣던 학생이 갔어. 가가지고 자기 답안을 장학사님이 보여준 거예요. 봐라. 봤어. 거기다 이미 아무 표시도 못하고 내가 뭐 하지도 사진도 못 찍어. 그냥 이렇게 보고만 해야 돼. 근데 가서 봤더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 자기는 잘 썼다고 썼는데 가서 보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막 길게 개판으로 써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자기 답안을 보면서 자기가 검토해 봄으로써 계속 함으로써 단점을 찾고 그럼으로써 비판적인 능력이 길러지고 자기 성찰 평가를 통한 피드백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보충 심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성장 발달해 나갈 수가 있고 또 논거를 나눠 가지고 자신의 학습 결과 확인 후 강화를 통해서 학습 동기가 높아질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논거들을 전부 나눠서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피드백 셋, 그 다음에 뭐 보충 심화 성장 발달에 도움을 준다 뭐 넷, 그 다음에 강화로서 학습 동기가 높아진다 다섯, 여러 개의 논거가 다 채택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평가를 수업에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평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자기 평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이거야. 예, 예를 들어서 첨삭을 논술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학생한테 야 여러분들이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자기가 썼는데 자기가 아무 기준도 없이 잊고 있으면은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아니 여러분들이 보니까 평가 기준이 없어서 채점을 스스로 평가를 못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기준을 줄 테니까 한번 평가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기준을 줬어요. 그래임으로써 효과적인 자기 평가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평가 기준을 제시한다. 체크리스트로 제시하든 아니면 평가 기준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하든지 간에. 두 번째, 자신의 학습 과정 결과에 대해서 자기 성찰적인 글쓰기를 해보게 한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자기 스스로 어떤 점은 잘 됐고 어떤 점은 못 됐고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 이것을 쓰게 한다 이거예요. 그럼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자기 평가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평가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뭐 제출하라 메일로 제출하라 그럼으로써 선생님이 그것을 보고 평가에 대한 평가 메타 평가 학생들이 평가한 것을 보고 이것을 평가를 해준다 이런 뜻이죠. 그럼으로써 학생들이 평가를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스스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학생들의 평가 능력이 높아지는 거죠. 이전에 2차 시험을 준비하는데 2차 시험을 준비하는데 이제 어떤 학생이 이제 1차 시험을 보고 나서 물리과 학생이야. 물리과 학생인데 시험 보기 2주 전에 용산에서 여기 노량진까지 자전거로 타고 다녔어요. 그때 자전거 타고 오는데 한강 다리에서 넘어졌어. 그래가지고 시험 한 달 반 전에 넘어져가지고 다쳐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왔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갖고 이제 1차 합격했어. 합격해가지고 이제 나 혼자 2차 이제 수업 시연이라든가 면접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너무 힘드니까 네가 한번 좀 도움을 줘라. 그래가지고 그 친구 옆에 앉았어. 옆에 앉아가지고 내가 이제 학생들이 수업하고 면접하는 거 보고 내가 멘트를 해준 거지. 계속 멘트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 같다. 쭉 했더니 한 2시간 정도 지났어. 2시간 정도 지나가지고 이 친구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자, 지금 아까 방금 수업했던 친구 어떤 점이 잘 됐고 어떤 점이 못 됐는가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나보다 더 잘해. 그냥 이 친구의 수업했던 친구에 대한 평가를 나보다 더 잘하더라니까. 그러니까 동료 평가긴 한데 평가를 찾고 옆에서 시범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교사가 평가했던 것을 해줌으로써 이 친구가 평가 능력이 향상을 됐더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답안을 쓰면 된다. 이것 말고도 논거가 수없이 많아. 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자기평가에 대한 직접적인 것은 없었지만
실전 모의고사에서 학생의 수월성을 높여주기 위한 교육평가 유형 해가지고 과정 중심 평가에서 자기평가, 자기 성찰평가 쭉 했고 형성평가 하면 항상 피드백인데 이런 것을 바탕으로 논거를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논거가 개방돼 있다겠죠. 자, 세 번째, 김 교사가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추가로 파악하고자 하는 학생의 특성과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라겠어.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 학생의 특성으로서는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갖췄는가, 그 다음에 출발점 행동이라든가 학습 동기라든가 학습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학습할 준비가 갖춰져 있는가, 이런 것을 확인해야 된다, 이런 뜻이요.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하나의 예라고 볼 수가 있어. 자기주도 학습 능력 이렇게. 근데 하나만 썼다면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두세 개 썼다면 그것을 안 써도 되는 거죠. 두 번째 학습 환경.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추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습 환경으로서는 인터넷이 가능한지, 컴퓨터 매체와 프로그램에 다운 제대로 잘 받아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환경으로서 안락한 책상, 의자, 적절한 환기, 온도, 밝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게요. 환기도 안 된 곳에 있으면은 공부를 한다 해갖고 답답해갖고 공부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자, 다음으로 토론 게시판을 활용해 학생을 지원할 사항으로서는 다양한 수업 자료나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다. 자료나 정보. 그 다음에 형성평가, 문항 이것을 제공해가지고 학생들이 스스로 평가해서 피드백하게 하고, 세 번째 토론, 토론 과제 이런 것들을 주어가지고 어떤 문제를 던져줘가지고 학생들이 토론하게 한다든가, 온라인 협동적 프로젝트 이런 과제를 주어가지고 학생들이 자기네들끼리 협동해서 과제를 수행하게 하는 그런 심화 과제를 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야. 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하인리의 어시오 모형에서 학습자 분석, 매체와 자료 활용 단계의 활동 내용, 그 다음에 조나센의 교수 설계 모형 중에서 관련 사례, 정보 자료 이런 걸 준다. 그래서 다 인증인 도구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갖춰져 있는가, 대화 협동의 도구 이런 것들을 쓰면은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한 답안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4번 A안과 B안에 해당되는 의사결정 모형의 장단점 해가지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첫째 A안은 문제를 확인하는 목적과 세부 목표를 결정하고 쭉, 이것은 합리 모형이라고 했죠. 이 모형의 단점은 인간 능력의 한계로 실무적 적용의 곤란성.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 어렵다, 이런 뜻이죠. 모든 걸 다 분석하기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비용 편익 분석의 합리 모형은 질적 영역 적용이 어렵다. 학생들이 얼마만큼 변화됐는지, 이만큼 투자해가지고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는지, 이것은 평가가 가능하지만 이것을 평가하기가 어렵다, 이런 뜻이죠. 교육에 대한 것은 학생들의 인성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학생들의 공동체의식에 얼마나 변화됐는가, 아니 어디 봉사활동 한번 갔다 와가지고 학생들이 과연 얼마만큼 정의적 영역이라든가 도덕성이 함양되는가, 이거 어떻게 측정해. 그렇기 때문에 이 모형은 적용하기 어렵다, 이런 뜻이죠. 질적 영역 적용의 어려움, 가치상의 갈등 문제 해결이 곤란하다. 이것은 너무 수치화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이런 것을 다 분석하려면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 그래서 비용이 과다 등등의 문제가 있다. 자, 두 번째 B안은 점증 모형인데, 이 모형의 장점은 현상 유지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취약해. 사회가 불안정할 때는 적용이 곤란하다, 그랬어.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해서 점증 모형은 예를 들어서 코로나 지금 변화가 됐어요. 그러면은 학교에 많은 새로운 컴퓨터 시설이라든가 뭐 줌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촬영 그 환경 이런 걸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많은 돈이 필요한데 여기에 있는 이 모형은
한 번에 돈을 갖다가 필요한 것을 확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점증 모형 조금씩 기존의 것에다가 정보부에서는 기존보다 한 10% 정도 더 올려주고 조금씩 올려주는 그런 방향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새로운 환경에 취약하다,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력이 떨어진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현상 유지적이고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돼 그것을 바탕으로 조금씩 향상시켜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이러한 것에 의해서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학생의 다양한 의견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점진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협상과 타협, 이걸 통해서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형성해 나가야 된다. 이것 말고도 다양한 논거들이 구체적인 방안이 될 수가 있어. 내가 쓴 거 말고도.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정책 결정 모형은 우리 뭐 교과서라든가 쌍끌에서 공부를 했지만, 물론 수업 시간에도 강의 노트에서도 다 설명했지만, 여기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유사한 것이 갈등의 순기능과 역기능 해가지고 해결 방안, 그 다음에 하버마스의 이상적인 대화 상황, 이런 지식을 활용해 가지고 답안을 충분히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결론은 학교는 자아실현의 장이다. 하지만 지금 이런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따라서 교사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학교의 효과성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쯤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시험 문제의 논점과 논거들은 특히 논점에 따른 논거, 과거처럼 어떤 명칭을 묻는 것이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개방적인 논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득력 있으면 거의 다 채택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학생들의 인생을 망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논거가 거의 대부분 다 설득력이 있다면 채택이 될 수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2차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이 시간 이후부터는 너무 1차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전공을 어느 정도 잘 봤다면 열심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기 있는 프린트물 여러분이 한번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 빨간 밑줄 내가 그어놨으니까 이것을 참고하면 되겠어요. 자, 해설은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